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국내 원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또 이제 졸업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9월 수시 전형에 한국대학의 원서를 쓰시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재외국민 전형 3년 특례나 12년 특례에 비해서 장점은 지원 대학의 폭이 매우 넓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한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대학의 폭이 넓고 전형 폭이 넓다 보니까 사실상 어느 대학교 또는 어떤 학과에 원서를 써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이제 국내 대학의 입시에 대해서 평상시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국내 입시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원서 지원을 어떻게 써야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통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아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국내 대학에서 지금 특히 수시 전형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수시에서는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고 종합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이라고 되어져 있고 수시에서 뽑는 인원이 2022학년도에 전체 정원의 75.7%를 수시에서 선발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우리가 수시에서 원서를 써야 되는 거고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중이 75.7%다. 그러니까 사실상 수시에서 대부분 뽑는다고 볼 수 있고 물론 정시 비중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는 맞지만 여전히 수시에 비해서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크지 않습니다. 24.3%를 선발하고 있고 수시 전형에서 가장 많은 선발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42.9%예요. 148,506명을 선발하고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22.9%, 논술 전형에서 3.2%, 실기 실적 전형에서 5.4%를 선발하고 있는데 드러나는 부분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당연히 높죠. 지금 42.9%는 매우 높지만 서울권이거나 주요 대학 중심으로 한정을 시키게 되어지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인원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인원이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해외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내 대학 원서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원서를 쓰기 때문에 이 또한 유리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내 대학 가시는 분들 정시 중심으로 원서 쓰기 어렵죠. 수능 봐서 고득점 받기 어려우니까 수시 전형으로 원서를 써야 되는데 수시 선발 비율이 75.7%다. 다행이다. 두 번째는 수시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크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부분의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만 고려하게 되어지면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수시에서의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또는 특기자 전형이나 실기 실적 전형으로 네 가지로 나눠지다 보니까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에서 과연 지원해야 되는 대학이 어딘지, 학과가 어딘지, 전형이 어딘지 실제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 뽑는다고 써있지만 실제 뽑는지 안 뽑는지 이런 부분이 판단이 되기 어렵다는 거죠.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간략히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보면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것은 교과 성적, 다시 말하면 학업을 나타내는 GPA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학들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학생부 교과 100% 또는 학생부 교과 90%의 출결 봉사가 반영이 되어지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 문제점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대부분의 대학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한정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다소 불리해요. 또 불리한 점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모든 대학은 아니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다. 실제 수능 시험을 봐야 되고 그리고 수능 성적에서도 어느 정도의 등급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2개 영역 등급 합 6 또는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외국에서 재학한 사실이 있으신 분들이 수능 공부를 하기도 어렵고 수능 보기도 어렵고 수능 봐서 수능 최저 충족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있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불리한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 같은 전형들이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거든요.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 수능 최저가 없고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비교 내신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불리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논술 전형이 있죠. 논술 전형은 보통 대학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연세대 같은 경우는 논술 100%, 또 대부분의 대학들은 논술 60%, 논술 70% 반영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를 30%를 반영하는 거예요.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논술 전형은 다 지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 논술 전형이 유리한 점은 지원 자격은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첫 번째는 논술 전형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 최저를 요구한다. 이게 어려운 점이고,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이 있는데 그런 대학들은 경쟁률이 보통 40대 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이 나오기 때문에 경쟁률이 너무 높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은 논술 반영 비율이 70%나 100%를 반영하다 보니까 결국 논술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준비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도 상당히 어려운 거죠. 내가 만약에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짧게 졸업했지만 국내 재학 사실이 있고 국내에서 재학하는 동안에 수능 공부라든가 논술 준비를 충실하게 했다면 그런 분들은 여름 전형에 원서를 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2년, 3년 정도 다니고 난 다음에 졸업하고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논술 전형에서 논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또는 최저가 없는 경우에도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원서 지원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지 않아요. 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외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원서 지원에 가장 적합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부분 다 어떤 전형이냐면 다단계 전형이라고 해서 1단계에서 서류 평가하고 그 중에서 3배수, 5배수 학생을 1단계에서 고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선발되어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2단계 면접을 보는 거예요. 면접을. 그렇죠? 면접을 보는데 국내 학생들은 동일한 학교생활 기록부라고 하는 서류를 가지고서 1단계를 평가하다 보니까 사실상 1단계에서 서류 평가를 하게 되어지면 학생들끼리의 평가가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은 1단계가 합격했다? 그러면 2단계에 최종 합격할 가능성의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고,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은 여러 나라에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학력 지표를 가지고 학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출 서류만으로는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어떤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지, 어떤 학생이 더 훌륭하고 어떤 학생이 부족한지를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바로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출 서류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학업적인 역량이 인정이 되어지면 대학에서 1단계를 합격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1단계 통과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정말 얘가 어느 정도 역량이 되는지를 선발하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1단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1단계는 통과하지만 최종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의 유리한 점은 첫 번째는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고 꾸미느냐. 학생부 대체서식이라는 서류가 있어요. 자기소개서라는 서류가 있어요. 서류를 잘 작성하는 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 1단계 통과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2단계 면접을 어떻게 보느냐, 면접에서 어떻게 합격에 다가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2단계 면접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고요. 더군다나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올해 대표적으로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이나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 같은 경우들은 수능 최저를 반영하죠. 하지만 건국대학교나 중앙대학교 다빈치나 탐구형,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의 학과 모집, 계열 모집, 이런 모든 전형들이 대부분 다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국내 대학 가려고 할 때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첫 번째,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대학은 어렵다 라고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점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부분의 대학은 지원 자격에서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지원 자격의 조건은 세 가지 유형이 있겠죠. 첫 번째는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이렇게 하면 국내외고 하니까 해외고 지원할 수 있어요.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이렇게 적혀도 해외고 지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또 국내고 졸업 예정자. 국내고라고 하면은 해외고 지원이 안 되는데 국내고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이 되는 자 해서 법령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검정고시 출신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 비교 내신을 적용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와 학생부 대체서식을 작성하게 되어지는데 이 서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 전형이라고 하거든요. 평가 방식이 정량평가, 다시 말하면 수능처럼 점수로 합분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 너무 쉽죠. 근데 정성평가는 여러 개의 서류들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외에서 학생이 공부했어. 그럼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GPA 성적, 스쿨 캘린더, 학교 프로파일, 거기에다가 학생이 제출해서 냈었던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학생부 대체서식에 있는 수상경력,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이 모든 것들, 거기다 면접까지 포함되겠네요. 모든 것들 포함을 해서 결국은 합분을 결정하는 방식이 정성평가 전형이라고 하겠죠. 이 정성평가는 어찌됐든 간에 해외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들이 반영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평가되어 있는 게 GPA 성적이나 그 다음에 학력지표, 그 다음에 수상경력,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그리고 전공 적합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재외국민 전형에서는 사실 표준학력지표가 다 제출이 되죠. 공인어학 성적부터 시작해서 SAT나 SAT2나 뭐 ACT나 뭐 IB 디플로마나 뭐 A레벨 다 반영이 되어지는데,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에서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모든 대학에서 공인어학 성적은 다 제출되지 않습니다. 공인어학 성적이 제출되어지는 것은 어학특기자 전형, 대표적으로 이화여대 특기자 전형이나 아니면 국민대학교 어학특기자 전형에서는 공인어학 성적이 제출이 되어지고요. 그 외에 공인어학 성적은 어학특기자 전형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 제출이 안 되고, SAT 점수가 반영이 되어지는 것은 연세대학교 뿐이죠. 그것도 고등학교 때 취득한 성적만. 그러니까 나머지 대학은 뭐밖에 반영이 안 되냐면 결국 학교의 GPA 성적, 그리고 스쿨 캘린더나 학교 프로파일, 그리고 학생부 대체서식,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만 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가 해외에서 오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표준학력 지표를 갖추지 못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또 해외고등학교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원서 접수가 대부분 9월, 그리고 면접을 진행하는 시기는 10월에서 11월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닥쳐서 9월이니까 한 7월이나 8월 정도 돼가지고 자소서 쓰고 면접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서부터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와 학생부 대체 서식과 제출 서류들을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학과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개의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을 결정하고 학과를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학력지표예요. 학업 우수성이죠. 학업 우수성. 자, 그건 대부분 아세요. 학업 우수성은 내 성적이 되게 좋아. 그럼 좋은 데 가고, 성적이 좀 안 좋아. 그럼 낮춰서 쓰면 되겠죠. 그런데 학과 결정이 되게 어려우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를 생각하거든요. 이러면서 이런 얘기 하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과 진로 방향을 생각하셔서 어떤 학과를 생각하시는데, 대학을 갈 때 중요한 것은 취업이나 진로 방향이 아니라 첫 번째 대학에 붙어야 되잖아. 대학에 붙으려면 뭐가 인정이 돼야 되냐면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지원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다. 결국 뭐냐면 지원학과와 관련된 학업적 우수성, 활동의 우수성, 또 지원학과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학업을 수행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므로 첫 번째는 고등학교 때 선택했던 교과목, 선택 교과목,
그리고 그 교과목들 중에서 교과목의 성적이 어떤 교과목이 우수한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학과 결정이 되겠죠. 자, 이 학생은 지금 보니까 GPA 성적을 보게 되어지면 과목 선택을 한 걸 보니까 자, 프리캘큘러스 매스매틱에서 97점을 맞고 그 다음에 케미스트리를 선택하고 피직스를 선택하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거로 봤었을 때 문과가 적합한가 자연계가 적합한가 보면 첫 번째는 자연계열의 적합성이 보이죠. 두 번째는 이 학생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은 바이올로지를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바이올로지와 관련이 되어진, 예를 들어서 내가 의대를 가고 싶어, 적합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를 가고 싶어, 적합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의 강점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컴퓨터 사이언스는 90점을 맞았어. 점수가 좋은 과목은 뭐야? 피직스나 마스매틱이 97점, 98점, 96점의 케미스트리를 맞았기 때문에 대부분 과학과 선택은 물리와 수학을 연결시키는 학과들,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가 기계라든가 자동차 같은 학과들, 이런 학과들의 선택이 좀 유리할 수 있고, 또 만약에 본인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SW 인재 전형이 있어요. 그런 전형의 선택이 가능한 거죠. 말씀드리는 얘기는 대학의 결정은 전체적인 학업 성적을 통해서 결정한다면 학과 선택을 할 때 많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들이 많더라. 특히 학과 선택을 할 때 뭘 보셔라? 첫 번째, 이수 과목이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수 과목 중에서 어떤 교과목의 성적이 우수한지가 되게 중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SAT나 SAT2나 AP나 TOEFL IBT 성적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해외 고등학교 전형에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럼 더 의미 있는 활동은 뭐냐면 결국은 수상 경력이거든요. 해외에 나가서 국내로 들어올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특례 전형이 아니라 해외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좋은 고등학교를 선택하셔야죠. 왜? 좋은 고등학교여야만 학교 내에서 다양한 활동들, 또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같은 다양한 교과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학교 내에서 다양한 커리큘럼들이 있기 때문에 교과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해외에서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교과목의 선택폭이 매우 좁거나 학생 수가 별로 없거나 학교 내에 활동이 없다면 특히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출해야 하는 학생부 대체 서식에 쓸만한 수상이나 동아리와 봉사활동이 없는 거예요. 이건 자소서에도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이 학생을 보게 되어지면 과학 장학금을 받았다. 수학 경시대회에서 1위를 했다. 수학 경시대회에서 2등을 했다. 우수성적 장학금을 받았다. 교내 모임 활동을 했다. 고아원 봉사를 했다. 과외지도 봉사활동을 했다. 페스티벌 봉사활동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학과와 관련해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뭐를 엮일 수 있냐면 수학 경시대회 같은 것을 엮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수학 경시대회 대회 참여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변형되어진 2022학년도 자기소개서에서 1번 문항이죠. 교내 학습 그리고 활동 경험 1500자 내에서 글자를 쓸 수 있는 소재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지 못했어. 지금 봤더니 이 학생은 자 AP 캘큘러스 BC를 선택을 해서 100점을 맞았네요. 컴퓨터는 95점을 맞았고 그 다음에 피직스는 91점을 맞았기 때문에 과목 선택으로 봤었을 때는 자연계 교과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이 맞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력 지표도 일부 과목에서는 성적이 좀 낮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활동했었던 내용들도 뚜렷하게 활동이 크지 않아요.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10명 중에 9명이 똑같은 고민.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스펙이 없거나 성적이 좋지 않거나 활동 경험이 별로 없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그게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가지고 첫 번째는 뭐냐면 가지고 있는 서류에 대한 불투명성이에요. 서류가 불투명하고 서류만으로는 쉽게 학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학생부 대체 서식에 작성하게 되어지는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이나 수상 경력 같은 경우들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도 않지만 증빙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결국 학생부 대체 서식과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어찌 보면은 보여주는 성적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바로 학생부 대체서식이고 요거는 이제 연세대학교 양식인데 학생부 대체서식은 대학들마다 양식 자체가 많이 달라요. 근데 지금 보시면 교내 수상, 교내 동아리, 봉사활동 그리고 지금 보면 언제 받았냐 시기가 1학기, 2학기, 10학년, 11학년 그 다음에 수상명은 뭐였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글자수로 50자 이내로 기술해다 라고 하면 자기소개서가 우리가 2024학년도부터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지지만 사실상 학생부 대체서식이라는 게 자기소개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글자수 50자라는 글자수는 결코 적은 글자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학생부 대체서식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제출 서류가 가지고 있는 불투명성이에요. 제출 서류만으로 학부를 결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류가 부족하다, 성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서부터 서류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1단계 통과 이후에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해 나가는 게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국내 대학을 가려고 할 때 꼭 이 부분을 저는 강조를 해요.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자, 생각의 우리가 관점 자체가 생각의 관점이 나는 이 대학을 가고 싶어. 나는 이 학과를 가고 싶어. 나는 이 학과를 가고 싶은데 라고 하는 자신의 관점에서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꼭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무슨 생각? 대학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학은 과연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은 뭐라고 생각할까?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대학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대학이 나의 성적표를 보고 또 내가 해외에서 몇 년 정도 거주했는지 어느 나라에 거주했는지 어떤 교육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교과 과목을 이수했는지를 보면서 과연 대학은 나의 우수성이 무엇이라고 판단할까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일반적으로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첫 번째는 결국은 외국어 구사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미국에서 3년 있었어. 하지만 나는 실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수업을 어딜 들었어?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들었고 영어권에 있었고 또 영어 교과목의 수업을 들었다고 한다면 실제 대학 면접에서 영어를 구사하는 면접을 진행하는 대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 서류만으로 볼 때는 학생의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표준학력 지표죠. 대신 이 표준학력 지표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특례 전형에서는 모든 대학에서 제출이 되어지지만 표준학력 지표에서 공인어학 성적이 제출되어지는 경우들은 어학특기자 전형, 대표적으로 이화여대나 국민대인 경우고 그렇지 않고 SAT를 반영하는 대학은 연세대 정도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학력 지표들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에서는 모든 대학에 적용이 되어지진 않아요.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다양한 교내의 활동과 경험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등학교가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해외 고등학교도 유형 차이가 되게 크기 때문에 하지만 좀 다른 점은 뭐냐면 국내와 뭔가 좀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잘 소재로 이끌어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또 면접에 대한 준비를 충실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원서 접수는 우리가 이제 9월 정도부터 원서 접수지만 지금이 6월인 시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현재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고등학교가 거의 다 대부분 다 졸업하셨고 또 졸업 못하신 분들은 졸업이 예정되어 계실 거라고 생각돼요. 지금서부터 하나씩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먼저 대학 결정하시고 서류 준비하시고 자소서 쓰고 그 다음에 면접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서부터 우리가 시사상식을 넓히고 독서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준비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좀 더 보완하면서 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